안녕하세요. 40대 애청자 남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녀를 위해 늘 희생하는 존재라고. 자녀의 행복이야말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살아가는 의미라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과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정말이지 당신 입으로 좋고 맛난 음식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좋은 메이커 옷은커녕 새 옷조차 한 번을 사 입으셨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알뜰살뜰 아껴서 외동아들인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 사랑을 혼자서 다 받으며 자란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사는 삶을 조금 줄이시고 조금이라도 더 당신을 위해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꽤나 컸어요. 어릴 적 제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 가끔 한 번씩 엄청 외롭고 쓸쓸해 보이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외동아들인 저에게 이따금씩 들키셨던 이유는 저희 집엔 남편과 아버지란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 신분으로 저를 낳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듣던 바로 그날부로 도망쳐서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뱃속의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미혼모라는 차별과 편견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낳아주셨고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을 정도로 어머니는 정말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어머니가 자꾸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절한 소망 한 가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엄마. 혹시 주변에 좋은 분 안 계세요? 글쎄다, 좋은 사람들이라면 엄마 주변에 참 많지. 엄마가 여자 혼자 몸으로 호철이 너를 잘 키울 수 있는 건 좋은 이웃들이 엄마한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이거든. 에이, 그런 좋은 분 말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거나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거나 그런 분이요. 너 혹시 아빠가 필요한 거니? 엄마가 결혼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면 좋겠어? 당연하죠. 저는요,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서 꼭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할 뿐이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해야 초등학교 저학년. 인생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첫사랑조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밥이 아니라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어요. 좋은 분과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지내면 어머니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호철아. 엄마는 말이야,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우리 호철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선물해 주었거든. 그래서 엄마는 굳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효자인데 엄마한테 굳이 무슨 행복이 더 필요하겠니? 그치만 엄마는 누가 사랑해 주나요? 저는 엄마 덕분에 엄마 사랑을 먹으면서 쑥쑥 잘 자라고 있지만 엄마 마음의 빈자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채우냐고요. 정 그게 걱정이면 우리 호철이가 더 큰 효심으로 채워주면 어떻겠니? 이 엄마는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듬직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이 세상에 효심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외동아들인 제가 듬직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 말고는 더 바라는 것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굳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어머니의 속내에 가슴 아픈 현실이
한 가지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저희 어머니가 반상회장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사거리에서 철물점 하는 김씨 어떻게 생각해? 그 양반 쪽에서는 호철 엄마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던데. 이웃으로는 좋은 사람이죠. 그치만 남편감으로 좋은 사람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다리를 한번 놓아줄 테니까 이참에 김씨랑 둘이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 호철 엄마 말 맞다나 남편감으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일단 연애를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에게 연애랑 결혼은 사치예요. 그런데 쓸 시간 있으면 부업이라도 하나 더 해서 똑똑한 우리 호철이 뒷바라지에 힘써야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미혼모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연애와 결혼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우선 연애부터 해서 상대가 좋은 남편감인지를 확인해야만 하는데 없이 사는 형편에 아들 자식 건사하면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빠듯하고 고되었기에 애당초 연애를 시작해볼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연애와 결혼은 사치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학창 시절의 전부를 오직 공부랑 운동만 하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었어요. 제가 건강하고 든든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어머니께서도 아들 걱정 일절 없이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테고 언젠가는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효심에 하늘께서도 감동하셨던 것일까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정말이지 제가 아는 문제들로만 시험지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해 수능 시험에서 대박을 칠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어느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합격증을 받아들던 바로 그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 수석 합격할 정도로 든든하게 잘 자랐으니 어머니께서도 이제 자식 걱정은 조금 덜고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제든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아들 자식 생각뿐이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엄마가 그동안 조금씩 어렵게 모아둔 쌈짓돈이야. 타지에서 학교 생활하다가 급하게 용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잖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이 돈으로 해결하려무나. 그때 제가 더더욱이 가슴이 아팠던 건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모아놓으셨을 쌈짓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지독한 생활고를 겪어가면서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을지, 용돈으로 내어주신 쌈짓돈 100만 원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는데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빠 없이 자라느라 많이 힘들었지. 가난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고생은 또 얼마나 많았고.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요, 엄마 덕분에 아빠의 빈자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고요. 엄마가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에 늘 배부르고 마음 따뜻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자식한테 부족했던 부분들이 늘 가슴에 사무치기 마련이거든. 오늘만 해도 그래. 마음 같아서는 우리 똑똑한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떡하니 유학까지 보내주고 싶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 쌈짓돈 뿐이잖니. 말씀을 마치기가 무섭게 어머니께서는 언뜻 눈물을 비추셨고 저는 얼른 어머니를 끌어안아 씩씩하게 위로해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아들 자식을 지금처럼 건강하고 든든하게 키워내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부모로서의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하신 거예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저 스스로 훌륭하게 개척해 나갈 테니까 흐뭇한 미소로 지켜봐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그렇게 서울로 상경하며 저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여라도 더는 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장차 스스로 돈을 모아서 당당하게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겠다고 말이죠.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께서 좋은 분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기를 여전히 소망하고 있었고요. 그런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서 기숙사 입소를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유학을 다녀오려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해서 미리미리 유학비를 모아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숙사에 지내면서 밤에 일을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숙사 입소를 취소한 저는 곧장 근처 고시원들을 모두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월세 25만원짜리 창문도 없는 제일 싼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방세는 어머니께서 쥐어주신 쌈짓돈으로 몇 달치를 한꺼번에 계산했고요. 다음으로는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급여를 가장 많이 주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된 곳이 바로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였고, 제가 맡게 된 일은 막노동 중에서도 가장 고되고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는 야간 택배 상하차 업무였는데요. 방면과는 다르게 저는 생각보다 꽤나 할만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학창시절의 거의 전부를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힘쓰면서 보냈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키워놓은 체력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물론 저는 학교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저 스스로도 어쩌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나 싶긴 해요. 당시 저의 일상생활은 치열함 그 자체였거든요. 우선 밤부터 새벽까지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퇴근한 다음에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났고요.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라면에 밥을 말아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서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거의 목숨 걸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매번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등록금으로 돈이 나가지를 않으니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의 거의 전부를 유학비로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죠. 다만 그런 일상들이 모두 즐겁고 행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와 거의 모든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 중에는 강태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자식이 자꾸만 제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솔직히 그렇잖아. 고등학교 시절 내내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떡하니 명문대까지 합격해서 상경했으면 최소한 대학생활의 낭만과 자유를 즐기면서 누려야 맞는 거 아니겠냐고. 너처럼 알바랑 공부에 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러는 너야말로 남의 사정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난 지금 이대로의 삶이 충분히 보람차고 행복해. 그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소리 꺼내지 마. 피차 학교 생활 불편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밖에도 태영이 그 자식과 저는 사사건건 정말이지 맞는 게 하나 없는 아주 상극이었는데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강태용 그놈이 저희 학과 1학년 과대표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놈이랑 말 한마디도 섞기 싫었지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태영이랑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물론 그놈이랑 말만 섞었다 하면 복장이 터져 나가는 쪽은 당연히 저였고요. 그나마 딱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이 있다면 태영이가 과대표의 직책만큼은 꽤나 잘 수행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저한테 공지사항 같은 걸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끔 만들거나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도 남았을 텐데 태영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귀찮아할 정도로 졸졸 쫓아다니면서 공지사항들을 꾸준하게 알려주었죠. 대학 생활의 첫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던 무렵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밤새 택배 상하차 일을 한 뒤 고시원에서 쪽잠만 잠깐 자고서는 수업을 듣기 위해 얼른 학교로 달려갔는데요. 마침 태영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뜻밖의 소식 하나를 전해주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말이야, 우리 과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로 했어. 당연히 너도 같이 갈 거지? 아니, 난 못 가. 이미 방학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 그래?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계획해 둔 거야? 지금처럼 야간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계속하면서 낮에는 입시 학원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난 농활 못 가니까 명단에 내 이름 넣지 마. 나 분명 얘기했다. 뭐야, 결국에는 또 일만 하면서 꽃다운 20살의 여름을 그냥 흘려보내겠단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농활 같이 가자. 20살의 여름과 낭만은 이번 딱 한 번뿐이잖아. 너 자꾸 입만 열면 내가 낭만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낭만을 즐기면서 지내는 중이야. 가슴 깊이 새겨놓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낭만이 세상 또 있겠냐고. 가슴 깊이 새겨놓은 꿈? 그게 뭔데? 이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저의 모든 인생사 이야기를 그 자식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저만의 낭만이자 꿈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려면 유학 자금을 미리미리 모아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었어요. 그럼 넌 이번 농활에 무조건 참여해야겠네. 이번 농활에 봉사활동 점수가 크게 걸려 있거든. 봉사활동 점수를 미리미리 채워놓아야 나중에 제때 졸업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짜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유학비도 미리 다 모아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학점도 미리 다 맞춰놓으면 뭐 하겠어. 정작 봉사활동 점수가 부족해서 제때 졸업을 못하면 유학도 제때 못 가게 되는 건데. 맞다, 그랬었지. 내가 깜빡 놓치고 있었네. 하긴 너처럼 일이랑 학업을 병행하느라 무지하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씩 빠뜨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뭐. 암튼 이번 농활 참여하면 졸업에 필요한 봉사 점수는 거의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네가 혹시 빠뜨리는 일이 생기면 내가 과대로서 잘 챙겨줄 테니까 제발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살다 보니 그토록 상극이었던 태영이에게 도움을 받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 태영이가 봉사 점수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저는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봉사 점수가 모자라서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죠. 아무튼 얼마 뒤 저희 학과 1학년 동기들은 강원도 태백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태영이와 저 사이의 상극은 농활을 하는 와중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한 마리 우직한 소처럼 그저 묵묵히 일을 하는 편이었다면, 태영이는 마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위문 공연을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낯질을 하는 내내 태영이는 어르신들께 막걸리도 따라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춤도 춰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만 저는 그런 태영이의 모습이 전혀 밉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농촌 봉사활동의 목적에는 농사 일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즉, 태영이와 저는 각자 제일 잘하는 방식대로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또한 묵묵히 낯질을 하는 한편으로 태영이를 곁눈질로 흘끗거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요. 그런데 태영이에게 너무 시선이 끌려버린 탓이었을까요? 낯을 쥐고 있지 않은 왼쪽 손목에서 느닷없이 뜨끈한 느낌이 들더니만 곧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쏟아졌습니다. 태영이를 흘끗거리며 낯질을 하다가 제 손목을 찍어버린 것이었죠. 당시 상처가 어찌나 크고 깊던지 출혈이 폭포수처럼 콸콸콸 쏟아지고 손목 뼈까지 눈으로 볼 수 있을 지경이었죠. 당연히 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바람처럼 달려와
자신의 상의를 벗어 제 손목을 지혈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태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춥고 어지럽고 잠이 쏟아지더라도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돼. 구급차 금방 불러줄 테니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정신 놓지 마. 알았지? 하지만 당시 상황은 꽤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근처에 딱 하나 있는 구급차가 하필이면 먼 지역으로 출동을 나가 있던 바람에 제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려면 한 세월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저는 시시각각 의식이 흐릿해져 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주변에 저를 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돼지고기 수육에 막걸리를 한 잔씩 걸친 상태였거든요. 바로 그때 태영이가 멀리 계신 이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호철이를 응급실로 데리고 갈게요. 차키 좀 빌려주세요. 그때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와중에도 순간 기겁하며 태영이를 말렸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음주 운전을 하겠다고? 걱정 마, 짜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막걸리 마시는 척만 했지. 입에도 안 댔어. 정말 그래서 그 좋아하는 소리 입에도 안 댔다고? 당연하지. 이래봬도 내가 과대표잖냐. 과대로서 만약의 사태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말한 태영이는 이장님으로부터 차키를 받아서 곧장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출발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의 의식은 자꾸만 옅어져 가고 있었어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실신하기 직전까지 몰려버린 것이었죠. 그런 저를 위해서 태영이가 말을 자꾸 걸어주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대학생활의 자유와 낭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그거였거든. 외동아들이 꽃다운 청춘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지내는 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마음속에 한가득 새겨놓는 거. 아버지께서 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젊을 적 청춘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한 분이시거든. 우리 아버지가 딱 20살일 적에 나를 낳으셨는데 하필이면 갓난쟁이인 내가 집안의 내력인 심장병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난 거지. 그 와중에 엄마라는 사람은 아픈 자식 병수발하기 싫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아버지 혼자서 나를 수술도 시켜주시고 지금껏 키워주셨어. 그랬구나.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한테 꽃다운 청춘을 만끽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아버지께서는 그 청춘을 누리지 못하셨으니까. 당연하지. 암튼 그래서 난 너한테 엄청 미안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종의 동병상련을 가진 셈이고 너도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지냈던 건데 내가 그걸 모른 채로 마냥 답답하고 재미없는 놈 취급만 했잖냐?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은 김에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태영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의 기억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태백이 아니라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마침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원주에 있나요? 의식을 잃을 때까지만 해도 태백이었는데요. 태백 쪽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서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저희 병원으로 이송된 거예요. 그럼 친구는 계속 태백에 있는 건가요? 강태형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라면 지금쯤 수혈을 거의 다 마친 상황이겠네요. 아무튼 참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유호철님을 살리려고 자신의 혈액을 한 개치까지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의식이 없는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태백 쪽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저는 곧장 구급차를 타고 원주로 긴급 후송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좀처럼 출혈이 잡히지 않는 바람에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고비를 맞이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보호자로 함께 구급차에 타고 있던 태영이의 혈액형이 저랑 똑같은 AB형이었던 거죠. 이에 동승하고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태영이에게 응급 수혈을 부탁했고
흔쾌히 동의한 태영이가 자신의 혈액을 한 개치까지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덕분에 제가 목숨을 부지한 채로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도착해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된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태영이 앞으로 향했는데요. 태영이는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수혈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의료진 분들과 시끌시끌 하하호호 수다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마주한 저는 그만 푹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다행이다, 멀쩡해 보여서. 내가 알고 있던 태영이 네 모습 그대로라서 너무 다행이야. 왜 펑펑 울고 그래? 너 혹시 내 걱정했냐? 당연하지. 가뜩이나 어릴 적에 심장수술까지 받았다는 녀석이 나를 위해서 거의 한 개치까지 수혈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놓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너가 생각해도 그렇지? 내 생각에도 난 오늘 참 멋지고 낭만적인 일을 한 것 같아. 소중한 친구, 아니, 형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수혈을 해준 것만큼 낭만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안 그래? 태영이의 씩씩한 너스레에 저는 그만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보면 그랬어요. 사실 주변 사람들 치고 태영이를 싫어하는 건 저 빼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태영이가 그토록 주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던 건 그 녀석 특유의 씩씩한 너스레 덕분이었거든요. 저 또한 태영이 때문에 울다가 태영이 덕분에 웃게 되었고요. 아무튼 한참 웃던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방금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태영이 너의 형이라고? 우리 동갑이잖아. 같은 학번 동기이기도 하고. 너 진짜 기억 안 나? 태백에서 병원 가는 길에 우리 약속했었잖아. 우리는 서로 동병상련을 가진 사이니까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 의형제처럼 지내자고. 그제서야 저는 의식을 잃기 직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랑 태영이는 분명 약속했었어요. 제가 4월생이라서 12월생인 태영이보다 생일이 빠르니까 저는 태영이를 동생으로 받아주고 태영이는 저를 형으로 대우하겠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저와 태영이는 구급차 안에서 이미 피를 주고받았으니 그만하면 의형제가 되기 위한 의식은 아주 제대로 치른 셈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날부로 의형제가 된 저희는 이후 아주 각별한 우정을 쌓아나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우정은 2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서 한층 더 끈끈해졌어요. 다른 남자 동기들이 다들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학교에 남아있는 남자 동기가 저와 태영이 단 둘뿐이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제때 군대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1학년 여름방학 때 받은 손목 수술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 입대를 연기하게 된 김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군대를 다녀오고 제대한 다음에 유학을 떠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뼈나 신경이 손상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술 부위가 회복되는 즉시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태영이는 어릴 때 받았던 심장 판막 수술 때문에 군대가 면제였고요. 이래저래 저희는 서로 딱 붙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태영이네 아버지께서도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지방 사시는 아버지께서는 지인의 결혼식 같은 일로 서울에 올라오실 때면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셔서 저희 둘과 식사를 나누셨는데요. 그때마다 외동으로 외롭게 자란 태영이에게 형이 생겨서 참 든든하고 기쁘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럴 때마다 저 또한 형으로서 태영이를 잘 챙겨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드렸고요. 다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저희의 우정에도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랑 태영이가 한날 한시에 소리씨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연모하게 된 거였죠. 원래 혈기왕성한 20대 청춘에게 연애 문제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일이 또 없는 법이기에 그토록 돈독하던 저와 태영이 사이에도 전에 없던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심지어 공교롭게도 저와 태영이 모두 이번이 첫사랑이었기에 둘 다 이도저도 못하고
서로 겉도는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랬던 저희 둘 사이의 위기를 끝내준 사람은 뜻밖에도 소리 씨였습니다. 소리 씨가 혼자 저를 찾아와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의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제가 두 사람 곁을 떠날 테니까 부디 예전처럼 끈끈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소리 씨가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간 보면서 줄타기를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저는 제 사랑만큼이나 두 사람의 우정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떠나려는 거예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소리 씨가 제가 아닌 태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주 낭만적인 선택을 해주었어요. 혹시라도 태영이가 소리 씨를 힘들게 하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녀석 뺨을 후려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게요. 그, 그럼 호철 씨는요? 호철 씨도 저를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네,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남자 대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태영이의 형으로서 동생의 연인을 아끼고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속으로는 제가 어느새 태영이를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해주었던 말은 태영이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낭만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무튼 이로써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저는 분주한 일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 졸업반이 되어 있었고 유학비도 꽤나 많이 모여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순조롭게 졸업을 하고 병역의 의무도 완수한 다음에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해외 유학을 다녀오는 일뿐이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태영이가 아무 말 없이 잠적을 해버린 것이었죠. 난리가 난 건 연인인 소리씨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형제인 호철 씨랑은 연락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군요. 그럼 소리 씨랑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정이 생겨서 더는 못 만날 것 같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놓고서는 그날부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실은 그래서 호철 씨를 찾아온 거고요. 호철 씨가 약속했었잖아요. 태영이가 힘들게 하면 뺨을 후려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겠다고.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어떻게든 그놈 찾아내서 소리 씨 앞에 무릎 꿇려 놓을 테니까 몸조리 잘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태영이의 행방을 찾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나절로 그 녀석의 자취방을 찾아가 봤지만 인기척조차 없었고 휴대폰으로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봤자 소용이 없었죠. 더군다나 저는 태영이네 아버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서울에 오실 때마다 같이 식사만 했었지 따로 연락처를 받아놓은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밖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아도 태영이의 소식을 알아낼 수 없었고요.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던 태영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뜻밖에도 어느 아파트 공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력 반장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도 부탁을 하시길래 하는 수 없이 일당치기의 알바를 가게 된 참이었는데요. 잠적한 태영이가 바로 그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저한테 딱 걸려버린 거죠. 너 여기서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랑 소리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그래서 소리한테는 헤어지자고 문자 보냈어. 형한테는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치만 나한테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그래,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그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뭔데? 소리 씨를 힘들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까지 연락 끊고 잠적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야? 응,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당장 목돈이 너무너무 필요했고. 그니까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그게 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원래 우리 집안 내력이 심장병이잖아.
그 내력이 울 아빠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발견이 되었다더라. 그,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집에 여윳돈이 한 푼도 없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 판막 수술을 받지 못하면 가망이 없을 거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 화가 치솟았습니다. 태영이가 미워서 화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도리어 화가 난 것이었죠. 그런 일을 왜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해? 적어도 의형제인 나한테만큼은 속마음을 터놓고 같이 고민을 하던가 도움을 청하던가 했어야지. 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느냐고. 나도 형한테 손 벌리고 싶을까봐 아무런 연락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형 사정 내가 뻔히 다 알잖아. 무슨 이유로 유학을 다녀오고 싶은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유학비를 모아두었는지 내가 다 알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형한테 손을 벌릴 수가 있겠냐고. 그럼 소리 씨한테는? 소리 씨한테라도 사정을 고백하고 마음이라도 의지했어야지. 그러게. 나도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연애 같은 건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문자로라도 헤어지자고 얘기했던 거야. 소리 얼굴 보면 헤어지자고 못할 것 같아서. 물론 저는 연인을 향한 태영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어머니께서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 연애와 결혼은 사치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던 것처럼 태영이도 마찬가지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박해서 연애를 단념하려고 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태영이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크게 꾸짖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영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뺨을 후려치면서 크게 소리쳤어요. 친어머니가 갓난쟁이인 너를 버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아버지랑 너랑 둘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왔다면서?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는 소리씨, 아니 재수씨한테 이러면 안 돼. 지금 재수씨 뱃속에 내 조카가 자라고 있다고 이 자식아. 네, 맞습니다. 태영이가 결별 통보 문자를 보내던 바로 그날, 그 시간, 소리씨, 아니 재수씨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주차 진단을 받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에 재수씨는 태영이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저를 찾아와서 태영이의 소식을 묻는 한편으로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더욱 절박하게 태영이를 찾아다녔던 것이었고 또한 우연히 마주친 태영이의 뺨까지 후려치며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혼모의 아들인 저만큼은 재수씨와 조카를 절대로 모른 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혼부의 아들인 태영이 또한 배우자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쳤던 친모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부터 형이 하는 말 잘 들어. 너희 친모라는 사람이 너한테 저질렀던 업보를 대물림하기 싫으면 당장 재수씨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앞으로 남편이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져. 너희 아버지 치료비는 형이 보태줄 테니까. 아니야, 형.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손을 벌리겠어. 임신 초기 때 아내한테 잘못해주면 그 한이 평생 간다더라.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라면 필요한 수술비가 얼마인지나 얘기해. 그러자 태영이는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고개를 푹 숙이며 아주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이래, 형. 그래? 그럼 다행이네. 지금 내 통장에 딱 3,200만 원이 있거든? 그 돈 너 다 빌려줄 테니까 3천은 아버지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재수 씨랑 아이를 돌보는 일에 써. 모든 일이 다 안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여력이 있으면 갚던지 말던지 하고. 아니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아줄게. 형 군대 가 있는 동안 억척스럽게 돈 모아서 갚을 테니까 그 돈으로 꼭 유학 다녀와. 그게 형이랑 형네 어머니의 소원이었잖아. 그날 태영이는 형이 내 형이라서 참 고맙고 다행이라며 흐느껴 울었고 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재수 씨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평생 남편이자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화해한 두 사람은 얼마 뒤 약혼식을 올렸고, 저는 태영이네 아버지께서 수술을 잘 마치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예정대로 졸업식을 마치고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다만 태영이랑 재수 씨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배웅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좋은 분이 나타나면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아들 자식 명문대 졸업도 시켰고 군대까지 보낼 정도로 다 키워놓으셨는데 뭐가 걱정이겠냐고요. 그래, 엄마도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이제 더는 밀어내지 않고 꼭 붙잡으마. 그러니 걱정 말고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렴.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좋은 인연이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기를 기원하며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난생 처음 해본 군 생활은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한 참이었기에 몇 살씩 어린 나이에 고참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평생 몸에 익은 성실한 태도로 꾸준하게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그 결과 상병 사모봉이 되었을 때는 함대장님 포장을 받는 등 모범병사로 거듭났죠. 물론 저의 파란만장한 군 생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대장님 포장 모범병사로 선발된 덕분에 3달짜리 해외 순방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해군의 해외 순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해군에는 군함을 타고 3달 정도 해외의 항구들을 돌아다니며 먼 거리 항해 능력도 키우고 다른 나라의 해군들과 친선 교류도 다지는 일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영광스러운 기회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무튼 해외 순방은 저에게는 넓은 세상을 향한 시선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세상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광대했으며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럴수록 저는 해외 유학 생각이 더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사관 지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해서 학비를 다시 모은 다음에 전역하자마자 유학을 떠날 생각이었죠. 그런 와중에 3달짜리 해외 순방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귀국한 저의 어깨에는 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는데요. 해군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부사관 지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부사관 지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외 순방을 다니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이 동네에 좋은 일자리가 생겼거든.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자리라서 내친 김에 얼른 이직하고 이사까지 마친 지 벌써 오래야. 미리 이야기 못해서 미안해, 아들. 에이, 그게 어디 어머니 잘못인가요? 제가 해외 순방 중이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뿐인데요, 뭐. 아무튼 저 주말에 휴가 나가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내 정신 좀 보렴. 엄마가 주소 불러줄 테니까 얼른 받아 적으려무나. 어머니께서 불러주신 새 주소를 받아 적은 저는 곧장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번 휴가는 아들 없이 혼자 이사하느라 힘드셨을 어머니랑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당연하게도 태영이와 재수 씨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며칠 뒤 휴가를 출발한 저는 어머니께서 불러주셨던 새 주소지로 향했는데요. 어머니의 새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아저씨랑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아저씨가 다름 아닌 태영이네 아버지셨거든요. 뒤이어서 태영이와 재수씨가 어린 아들과 함께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로는 마치 화목한 한 가족이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저는 좀처럼 영문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일면식도 없는 저희 어머니와 태영이네 아버지가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다니, 제가 해외 순방을 다녀오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저는 얼른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집 앞인데 꼭 할 말이 있으니 얼른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태영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형이 우리 아버지 댁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가 너희 아버지 댁이라고? 응. 아버지가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길래 주말 이용해서 내려왔지. 아, 근데 형은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니까? 나? 우리 어머니께서 새로 이사한 집 찾아서 왔지. 그러다가 방금 우리 어머니랑 너희 아버지랑 팔짱 끼고서 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여사님이 형네 어머님이었어? 두 분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라고? 정말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안 그래도 아버지랑 여사님이랑 같이 나들이 나갔다가 귀가하는 참이었거든. 아무튼 아무래도 형이랑 나는 하늘께서 맺어주신 형제인가 봐. 서로 일면식도 없던 우리 부모님께서 미래를 약속한 사이까지 되신 걸 보면 말이야. 그날 태영이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가 해외 순방을 떠나 있던 3달 사이에 아주 뜻깊은 역사가 이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 직장을 찾아 이사를 떠나셨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집이 우연찮게도 태영이네 아버지 댁 바로 옆집이었던 거죠. 더구나 두 분은 미혼모와 미혼부라는 동병상련을 가지고 있었기에 빠르게 가까워져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지난날 태영이와 제가 서로의 동병상련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의형제 사이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두 분의 인연이 더더욱이 뜻깊었던 건 태영이와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농할 때 낮에 손목을 찍혀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날 뻔했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태영이었고, 아버지의 심장병 소식으로 인해 재수 씨가 임신한 줄도 모른 채로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태영이에게 뺨까지 때려가며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어렵게 모은 유학비 3,200만 원을 태영이한테 빌려주어서 아버지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람도 역시나 저였고요. 더군다나 저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아버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태영이는 아버지의 심장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줄 어머니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희로서는 두 분의 인연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었죠. 게다가 저와 태영이는 친형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아쉬워했었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도 마침내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이었기에 더더욱이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두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셨어요. 저와 태영이의 인연 이야기를 들은 두 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하셨거든요. 자녀들의 인연이 씨앗이 되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한평생 백년해로 하며 이어가자고 말이죠. 저와 태영이는 두 집의 부모님, 아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한평생 우애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효도하겠다며 약속을 드렸고요.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건 제가 전역하던 바로 이튿날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태영이 부부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결혼식을 최대한 성대하게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남사스럽다며 거절하셨어요. 대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주 뜻깊은 저녁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맏아들이 군생활 하는 동안 이 아빠랑 동생네 부부 3사람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모아둔 4천만 원이란다. 이 정도면 수술비로 빌렸던 유학비를 메꿀 수 있겠니? 아꼈으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그치만 사실 저는 돌려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던 게 아니라서요. 태영이가 받지 않을까봐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갚으라고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었고요. 그러지 말고 받으려무나. 맏아들 유학 보내주는 게 엄마 소원이었다면서 그 소원 이뤄드려야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도 부사관에 지원할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유학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제 힘으로 모은 돈으로 다녀오면 돼요. 정 받을 생각 없이 그냥 내어주었던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빚이 아니라 이 아빠랑 동생네 부부의 정성이라고 말이다. 정성이요? 그래, 가족의 정성. 지금부터 이 돈은 우리 가족이 맏아들이자 형, 그리고 아주버님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학비야. 가족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공부하고 돌아오거라.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자식된 저로서는 도무지 더는 거절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이에 저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해준 정성 4천만 원을 받았고 얼마 뒤 꿈에 그리던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가족은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모든 소망을 이루게 된 셈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좋은 배우자가 생겨서 소원을 성취했고 어머니는 아들 자식을 유학 보내주고 싶어 하셨던 소원을 성취했으며 태영이는 저와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덕분에 유독 아름답고 빛나는 추억을 한가득 쌓아 올릴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세상 그 어느 결혼식보다 낭만 가득한 100년 가약을 맺게 되셨으니까요. 그게 벌써 시간이 꽤나 지난 이야기네요. 아쉬워하실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 호일담을 잠깐 들려드리자면 저는 가족 모두의 성원 속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벤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듣고 계실 시간에도 저는 회사를 번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일 거고요. 제 동생 태영이는 저희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요. 재수 씨는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조카를 키우면서 짬짬이 생활비를 보태려면 공인중개사만한 일이 또 없다더라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와 태영이네 부부는 막내 동생을 둘씩이나 키우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께서 금술이 워낙에 좋으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과거 저희 집은 미혼모 가정이었고 태영이네 집은 미혼부 가정이었기에 집안에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았었지만 지금 저희 집에 그런 쓸쓸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답니다. 사랑 가득한 대가족이 시끌벅적 살을 맞대고 사는 행복한 소란만이 가득할 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